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이 방학 아닌가요? 이제 방학이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은 방학 때도 좀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교수님들은 방학 때 막 많이 쉬셨다고 들었는데 요즘 교수들은 방학 때 못 쉽니다. 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요. 뭐 행정적인 처리부터 해서 음,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연구 과제 뭐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해야 돼서 네. 뭐 강의가 조금 줄어들었다 뭐 이 정도지 음, 뭐 그냥 막 놀지는 못합니다. 느낌만 좀 방학인 네. 그래도 부럽긴 한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네. 이 결과로 이제 우리 사회가 한번 또 들끓었는데, 음, 1심 판결과는 달리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무려 1조 3,800억 원이라고 음, 하는 국내 사법 역사상 최고액의 재산 분할 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관심을 끌었지만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갔던 부분이 이 노소영 관장의 부친이었던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네. SK그룹에 유입된 것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음, 결과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끌었고요. 특히 당시 300억 원의 비자금이 1994년 당시 SK그룹의 전신이었던 이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음,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이 노소영 관장 측의 네.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결국 오늘날의 SK그룹을 완성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SK텔레콤의 성공 신화는 당시 정경유착의 음, 결과물이라는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게 네. 아니냐라는 이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기거든요. 네. 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음. 같습니다. 사실 이 노태우 정권과 SK그룹과의 정경 유착설은 좀 오래된 그런 이야기긴 하잖아요. 실제로 그럼 이번 이 판결을 통해서 그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사실화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가 사돈 기업이었던 이 SK텔레콤의 제1이동통신 선정에 관여했다고 하는 부분은요. 정확하게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음. 말이에요. 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 SK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씨는 1988년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당시 최 신부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고요. 음. 여기에서 선경그룹의 자회사인 대한텔레콤이 선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정치권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사돈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비판이 일었어요. 네네. 이제 이런 비판이 일자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한텔레콤의 사업권을 자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1994년 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음.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 지분권 매각에 참여해서 네. 제1이동통신 사업자 자격을 이 SK그룹이 얻어냈죠. 네. 결국 이때 필요했던 자본금 중 일부가 음. 노태우 정부의 비자금이었던 것으로 이번에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니까요. 네. SK텔레콤에 노태우 정부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네.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이 SK그룹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건가요? 사실 이제 뭐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번 이혼 소송 판결을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역사가 갑자기 좀 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5세대 이동통신 그 5G가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네. 이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보도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 네. 이제 6G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동통신과 관련된 좀 이 짧은 시사상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5G를 쓰고 예. 있거든요. 이 5세대 이동통신이 나온 것도 사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 6세대 네. 이동통신이 준비 중이라는 걸 보니까 참 너무 빨라서 저조차도 좀 따라가기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동통신 기술에 있어서 뭐 몇 세대 몇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나뉘는지 좀 궁금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5G에서 G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냥
쉽습니다. 네. 제너레이션의 이제 앞글자를 딴 거고요. 네. 사실 이 분야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음. 나옵니다. 이제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동통신 기술에 있어서 세대 구분은 데이터 전송 속도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할 음. 수 있고요. 이러한 세대의 구분은 국제연합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라고 하는 공식 기구에서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1세대에서 시작한 이동통신 기술이 현재 5세대 이동통신까지 이어져 온 것 역시도 이 음. ITU라는 국제 기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각 세대들을 좀 구분하는 뭐 기준과 특징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볼 수 있습니까? 우선 1세대 이동통신은 1984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음성 통화만 가능한 아날로그 통신 음. 기술 시대였고요. 당시 1세대 아날로그 이동통신 시스템은 이제 음성 전송을 할 때 아날로그 주파수 변조 시스템인 FM 방식. 그러니까 이 지금 음. 우리가 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네. 이제 FM 방식으로 이제 송신을 하고 수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FM 라디오 전송 방식과 거의 유사한 음.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후에 이제 1996년에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동 전화 전송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뀐 지점이고요. 네.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인 변화는 바로 음성 통화 외에 문자 메시지가 음.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네.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송 속도가 굉장히 느렸겠고요. 네.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일명 PCS라고 불렸습니다. PCS. 네,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의 음. 약자였고요. 김유정 아나운서 PCS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이게 좀 저랑 좀 세대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PCS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개인 이동 전화 통신이 본격적으로 음. 보급된 이 고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이제 011, 016, 음. 017, 018, 019로 네. 시작하는 통신사들 아마 음. 추억에 이제 좀 젖는 이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 네. 지금은 다 010이라는 번호를 그렇죠. 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뭐 최근까지도 사실 이제 뭐 011 뭐 이런 네. 번호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음. 사실 이때부터 SK텔레콤의 011 번호가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얻었었죠. 네. 사실 네. 이 1세대, 2세대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네. 봤었는데 근데 뭐 3G, 이 3세대는 최근까지도 서비스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3세대는 이제 말 그대로 전 세계가 IT 기술에 열광했던 2002년부터 이제 본격화되었고요. 네. 소위 IMT 2000이라고 하면 한번 좀 들어본 것 음.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청취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는 2002년 하면 한일 음. 월드컵이 있었고요. 네. 그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2세대와 비교했을 때 3세대 이동통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획기적으로 빨라진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네. 당시 2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초당 2에서 2.4MB를 음. 이제 전송하는 그런 속도를 제공했었는데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느린 것 같지만 기존 2G에서 제공하던 문자 음성 서비스에 더해서 이제 비로소 동영상을 전송할 수 네. 있는 그런 서비스가 네.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의 음.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기술도 바로 3G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이 3G까지도 꽤 기억이 생생한데 4G 그러니까 LTE 지금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절반은 5G고 절반은 뭐 LTE 정도라고 볼 네.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4세대 이동통신은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을 폭발적으로 음. 확대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TE, 뭐 네.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인데 음. 이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차별점은 하나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위성망, 무선 랜, 인터넷을 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속도 면에서도 이 정지 상태에서 1기가bps 음. 그리고 60km 이상 고속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에도 이 100mbps 음. 이상의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3G 기술에 비해서 약 50배 음. 가량 빠른 속도를 제공했던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광고들 중에 뭐 빠름 뭐 이런 광고도 맞아요. 있었고요. 네, 속도로 굉장히 어필을 했던 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흔히 우리가 이제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알려져 있는 LTE는 엄밀히 말해서 3세대와 4세대의 과도기적 기술로 알려져 있어요. 네. 2012년 1월에 이제 그 국제전기통신연합 앞서 말씀드린 ITU가 LTE 어드밴스드와 와이브로 어드밴스를 이제 4세대 이동통신 국제 표준으로 채택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나온 어드밴스드를 줄여서 LTEA라고 표기를 음. 했고 한동안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LTE보다 빠른 네. LTEA라는 기술을 또 광고하기도 했었죠. 그게 네. 이제 속도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최근에는 이 LTE에서 5G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뭐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LTE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4G랑 5G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앞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아마 다 유출을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속도 차이예요. 그 5G 기술은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가 최대 2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르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굉장히 고용량의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으면 보통 한 4기가에서 5기가바이트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1초가 채 안 걸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굉장히 오래 걸렸던 기억이 그렇죠. 예전에 나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맞아요. 밤에 다운받는 거 이제 열어놓고 자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아직 다운이 다 안 돼 있고 뭐 네. 이런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와. 지금은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초가 채 안 걸린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처리 용량도 4G에 비해서 5G가 100배나 네.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기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화의 사례를 들면 네.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G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 우리 흔히 이제 IoT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기술과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초저지연성과 초연결성이 강점으로 꼽혀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순히 스마트폰 서비스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환경 구축의 필수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5G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3월 말 기준 유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을 보니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5G 가입 비율은 5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이요. 세계 1위예요. 그만큼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빠른 서비스, 빠른 빠른 걸 좋아하네요. 급하니까 네. 그죠?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음. 이러한 그 5G 가입 비율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인데 음. 한국 정부는 지금 2028년까지 한국의 5G 가입률을 85%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향후 5년 내에 5G가 보편화되면서 6G의 시대로 넘어갈 음. 것을 예상하는 수치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작 5G 기술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 음. 가지 사회적 논의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네. 사람들이 LTE 쓰다가 5G 쓰니까 좀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우리 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꾼다는 건가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회적 담론이 아직 좀 음. 덜 형성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술 혁신이 상업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받는데 네. 정작 문화적으로는 좀 관심을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세계 1위, 뭐 세계 최초 같은 수식어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더 음. 윤택하고 편리하게 바뀔 것인지에 네. 대한 어떤 다양한 관측이 필요하고 한 것 네. 같고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게 될 장점과 단점은 음. 무엇이며 네. 이러한 것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음. 대한 좀 냉철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빠르고 편리한 것이 주는 이점이 물론 있지만 정말 이게 또 무조건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이동통신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 살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